NHL 2019-2020 새 시즌의 개막에 앞서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총 4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오지 이글스와의 원정 2연전을 수입했습니다. 한편 안양 한라는 이번 주에 일본 원정길에 오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4회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끝나고 모였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아니요. 그냥 뭐 잘 쉬었냐라는 의미 같아서 가족들은 만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희 두 분 열심히 중계하시는 거 저 잘 봤습니다. 가족들 안 만나시고요? 예, 집에서 잘 봤습니다. 네. 틈틈이. 저와 연석 기자님이 추석 연휴에 금, 토, 일 3일 연속 새벽 중계를 마치고 오늘 월요일에 오늘까지 하고 왔죠. 아까 전에 예. 새벽에. 그렇죠. 지옥의 일정. 내일 또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밤은 아니니까. 네. 예, 오늘은 아닐까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확실히... 그 고비라고 생각했던 일정이 끝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 3일 연속. 네. 연휴 때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연휴 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쉰다는 느낌은 없었고. 네. 일해야죠. 볼 수 있을 때 벌어놔야죠. 박현정 PD님은 좀 쉬셨어요? 하키 보면서 저는 쉬셨나요? 이제 그 조카들이 아기들인데 조카들이 와서요. 예, 조카들 같이 보고 놀고. 예, 가족들과 함께 간만에 보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들 보내셨나 또 궁금하네요. 모쪼록 또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출근하시느라 다들 좀 힘드시겠네. 월요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한 주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비하인드넷 214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인데요. 팟빵에 대의를 위하여님 9월 11일 수요일에 지난 회 저희 녹음 직후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이제 막 NHL에 입문하려 하는 뉴비입니다. NHL의 스탯, 팀별 소개, 리그의 역사, 규정 등이 알고 싶은데 방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고 다음 날에 박힘찬 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달았습니다. 나무 위키. 네. 여기에 뭐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예, 보통 뭐 새로운 리그를 볼 때 어떻게들 다들 입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리그의 역사와 뭐 팀들과 전통과 뭐 규정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들어가서 보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뭐 어떤 팀 하나 찍거나 아니면 보면서 알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경기 자체가 재밌어서 보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퍼져나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인 건데 이걸 애초에 미리 다 공부하고 들어가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에도 뭐 그 전에 몇 번은 그런 부분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네, 너무 NHL을 한두 시간 안에 이거를 모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은 링크를 먼저 드렸고요. 뭐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나 활동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은 그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하시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에 덧붙여서 NHL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또 있을 거고 이제 막 입문을 하시는군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HL도 보시고 또 국내 리그도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왕루이님 9월 14일 토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알루에츠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알루에츠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이버에서 댓글 많이 주시다가 유튜브로 넘어오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 쪽이 뭐 개편한다고 해서 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쪽에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오랜만에 남깁니다. 항상 방송은 잘 듣고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헵스의 티켓을 아주 많이 구매했네요. 하지만 더 높은 자리로...
아틀란틱 프리뷰 때 기자님 저지는 팀을 옮긴 러시아 골리 것이겠죠? 라는 댓글입니다. 알로이치님, 왕루이님이 오랜만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반갑네요. 잘 지내시고 있었나 모르겠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몬트리올의 팬으로서의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몬트리올이 잘 할 수 있으려는가 그게 사실 관건이죠, 뭐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뭐 프리뷰 계속 하시겠지만 작년 같은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뭐 작년에도 몬트리올이 잘한다라고 보기는 이제 잘한다고 예상하시는 분도 별로 없었지만은 실제로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팀을 옮긴 러시아 골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과 아직 제가 새 그거는 살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 팀의 이제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좀 좋아하던 선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팀 입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드렸는데 프리뷰를 하면서 디비전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는 팀 내지는 뭐 선두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팀의 저지를 입고 오신다고 하셨죠. 오늘은 그 아틀란틱 디비전은 아니고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을 준비하셨는데 예, 이건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코너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그렇습니다. 누구의 저지죠? 이반 프로보로프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또 재계약을 했어요. 잔류를 했죠. 예, 그렇기 그렇다면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메트로폴리탄이전 아닙니다. 1등은 아니고. 오늘 페이크예요? 예, 오늘 페이크고 가끔 또 이런 변수를 이렇게 줘야- 이렇게 하시고 디비전 최하위로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하위는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순위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이 폭이 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꽤 큰 팀이에요. 이 팀은.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을 했고 다음 주가 애틀랜틱, 그 다음 주는 챔피언의 디비전 마지막 센트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필라델피아가 속해 있는 디비전 프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습 기자님의 의상은 이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왕루이님, 알로에치님 댓글 감사합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짧고요. 바로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2019-2020 시즌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비하인더넷에서는 지난주부터 총 4주에 걸쳐서 각 디비전별로 시즌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진행 방식은 같죠? 예, 똑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한번 훑은 다음에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만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상 이제 뭐 너무 깊이 하면은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뭐 변수 같은 거 하나 정도. 근데 좀 오늘은 공통적인 변수가 꽤 많네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가 생각하시는 동부 컨퍼런스의 올 시즌 예상 순위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한 팀씩 올 시즌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오늘도 가볍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2019-2020 시즌 예상 순위 1위 필라델피아인가요? 아니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워싱턴 캐피털스를 1위로 생각하고 계시군요. 들어보죠. 이 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메트로 디비전에 어떻게 보면 1위. 지금 전체적인 순위 판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워싱턴 캐피털스가 조금 더 많이 이제 다른 팀보다는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위가 좀 비슷하고 2, 3위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승점 그리고 4, 5위가 좀 비슷한 느낌의 승점이고 6, 7, 8 이렇게 세 팀은 좀 이제 또 이렇게 그룹이 묶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캡스 같은 경우에는 1, 2라인 센터의 강력함이 여전하고요. 백스트롬, 쿠즈네초프 그리고 3라인의 수비 대응 능력 라르스 엘레르 선수를 주축으로 한
이제 3라인이 될 거고 챈들러 스티븐슨 선수도 올해 같은 경우에 3라인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다가 게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경에 영입한 선수 중에 한 명인 하겔린 선수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 영입했던 리하르드 파니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라인의 밸런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고 4라인도 은근히 중요할 때마다 한 골씩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시즌 중에는 작년에 상당히 보여준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파워플레이가 또 캡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또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프시즌 사실 니스캐넌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요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탑4에서 좀 많이 힘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알 캠프니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할 거고요. 그리고 젠슨 선수 지난 또 데드라인에 영입했던 선수죠. 이 선수도 탑4 수준으로 역할이 올라감과 동시에 니스캐넌만 준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라드코 구다스 선수 또 받았기 때문에 구다스 선수 세 번째 페어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력도 잘 지켰다. 그리고 골문도 아직 홀트비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좋고 스쿼드도 굉장히 두텁게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을 갖춘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 캐피털스를 가장 위에 놓으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워싱턴 캐피털스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큰 계약을 앞둔 이제 올해를 끝나면은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한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 큰 선수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누구냐라고 하면 니클라스 백스트램 선수와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캡스가 좀 이제 메트로에서는 전력이 탄탄하다고 해도 애틀랜틱 최상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템파, 토론토, 보스턴 정도의 물론 뭐 해볼만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전력을 딱 들이댔을 때는 약하거든요. 그런데 계약 직전 이런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계약을 노리는 백스트램 선수나 홀트비 선수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더 좋은 활약을 할 만한 변수 자체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생각보다 더 좋은 시즌을 보내게 된다면 캡스가 또 올해도 뭐 여름에 좋은 기억을 남길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니클라스 백스트램, 브레이든 홀트비 이 두 선수의 계약 또 활약 여부가 캐피털스의 또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2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굳이 꼽는다면 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스트램 선수요. 예, 어떤 홀트비 선수 같은 이유에서요? 경우에는 물론 뭐 좋은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캡스에 지금 골리 뭐 일리아 삼소노프 선수도 이제 북미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트이는 모습이 이제 골문에는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유망주 같은 부분에서 근데 공격에서 당장 백스트램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백스트램 선수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종료 시점에 그 뭐 내년 이야기입니다. 예. 자, 워싱턴 캐피털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워싱턴을 위협하는 팀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2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아, 필라델피아 오늘 저지의 주인공 2위로 놓으셨군요. 영입 기대치로 봤을 때 오프시즌 영입한 선수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진이 크게 개선됐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스캐넌 선수와 브론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두 선수를 영입한 거는 수비 조합이나 수비력에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니스캐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보로프 선수와 이제 페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프로보로프 선수는 이제 워싱턴에서 니스캐넌 선수와 페어를 했던 오를로프 선수와 상당히 유사한 타입의 선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를로프 선수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 페어에서의 문제도 사실상 벌어질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브론 선수는 굉장히 수비적인 수비수인데 고시스비어라는 굉장히 이제 필라델피아는 공격적인 수비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선수를 모으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 탑4가 나온과 동시에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선수까지 굉장히 젊은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에 굉장히 힘이 더해졌고요.
케빈 헤이즈 선수 이번에 오프시즌 영입이 있었죠. 근데 케빈 헤이즈 선수가 지금 벤 림스다이크 선수와 린드블럼 선수 이렇게 세 명의 페어가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이즈 선수의 영입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쿠투리에 선수가 1라인 센터고 헤이즈 선수가 2라인 센터를 볼 가능성이 큰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라인 대응력이 상당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이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게다가 윙어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클로드 지루 선수가 윙어로 전향을 한 이후에 훨씬 더 안정적인 득점 기여를 보여준과 동시에 보라체크 건재하죠. 벤 립스다이크 작년에 영입을 했죠. 그리고 트래비스 코네츠니 같은 선수가 아직 RFA이긴 하지만 조만간 계약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윙어도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고 마지막 이제 또 엔트리 레벨 계약의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 3라인 센터 놀런 패트릭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선수도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플라이어스의 전력이 올해 크게 개편되지 않았나.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진이 특히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쭉 말씀 들어보니까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역시 각 포지션별로 각 라인별로 아주 탄탄한 선수진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워싱턴 캐피털스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보다 조금 아래에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카터 하트 선수를 좀 변수로 꼽는 이유입니다. 근데 골문을 해결할 만한 문제가 이제 해줄 만한 자원은 카터 하트 선수인데 작년에 이제 도중부터 기용된 모습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본격적인 풀 시즌으로 주전골이어서 풀 시즌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의 활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 시즌으로 첫 번째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엘리엇 선수도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백업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선수도 많이 이제 불안한 모습을 필라델피아 소속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터 하트 선수가 주전 골리로서 얼마나 활약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이어스 순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구멍이 나게 되면은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네. 새 시즌 필라델피아의 주전 골리 카터 하트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해줄 것이냐, 주전으로서 자리를 잡아줄 것이냐, 못 잡는다면 필라델피아로서는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안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예상 순위 2위였습니다. 다음 3위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팀이죠?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3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어떻습니까? 2등, 3등 필라델피아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고의 듀오로 자리 잡는 아호 테레베이넨 선수 여전히 건재하죠. 그리고 2라인 센터로 활약하는 조던 스털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니더라이터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니더라이터 선수를 1라인 윙어로 기용을 하는데 아호 테레베이넨이랑 상당히 궁합이 괜찮아요. 예. 그렇고 이번 오프시즌에는 자유계약 선수로 라이언 드징글 선수 그리고 트레이드로 베이거스에서 에릭 하울라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3라인 같은 경우에는 캐롤라이나가 3, 4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라인더 그리고 이제 체커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드징글 하울라를 3, 4라인에 좀 기용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3, 4라인에서 크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영입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수비진이 지금 캐롤라이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메트로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수비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수비진을 또 언급을 드리면 물론 켈빈 대한 선수의 이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슬레이빈 패시 완벽한 페어로도 활약을 할 수가 있고 이 선수를 1번 페어, 2번 페어로 놓고 분산시키는 전략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빈 패시 건재하고 저스틴 폴크 그 다음에 더기 해밀턴에다가 제이크 가드너 선수까지 얼마 전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넘쳐나요. 지금 수비 자원이. 게다가 여기다가 트레버 벤 림스다이크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비진 자체가 상당히 탄탄해졌기 때문에 네. 폴크 선수나 해밀턴 선수는 한 명 정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3라인 깊이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망주를 강화한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팀의 GM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폴크 선수를 애너하임으로 트레이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애너하임이 폴크 선수랑 재계약할 의사만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행여 폴크나 해밀턴 둘 중 한 명 빠진다고 하더라도 슬레이빈 패시, 해밀턴, 가드너 뭐 이런 식으로 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탑4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 뭐 공격진도 전반적으로 깊이가 3라인의 득점력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오히려 작년급 그 이상이라고 뭐 보셔도 나쁜 어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떠올려 보시면 물론 가장 인상적이었던 팀은 저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였지만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도 꽤 플레이오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스턴에게 무기력하게 패하지만 않았어도 네. 이제 조금 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운도 좋았던 데다가 물론 뭐 운을 이제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운도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캐롤라이나가. 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돌풍의 팀으로 자리 잡았는데 올해도 뭐 전력 자체를 봤을 때는 메트로 디비전 충분히 상위권에서 맴돌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의 성과 그 이상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새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캐롤라이나의 또 변수를 들어볼까요? 골텐딩입니다. 이 팀도 사실 문제가 사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골텐딩이 해결이 안 되면은 뭐 당연히 필라델피아보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그래도 캐롤라이나보다 위에 놓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트하트 선수가 캐롤라이나의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라제크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에 놓은 거고요. 팀 전력 자체는 훌륭하지만 여전히 골문에서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머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라이머 선수가 지난 시즌 플로리다가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세이브 성공률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딱 찍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썩 좋진 않네요. 주전이든 백업이든 거의 뭐 낙제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라제크 선수는 진짜 기복이 정말 너무 심한 선수예요. 이 선수의 기복은 진짜 잘할 때는 뭐 배지나급인데라고 생각하다가 못할 때는 정말 어떻게 NHL에서 활약하지 정도 수준으로 정말 이 퍼포먼스가 널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텐딩에서 어쨌든 안정감을 찾아내는 부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앞서 필라델피아의 카터 하트의 어떤 풀 시즌을 소화한 경험이 그렇죠.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이나의 브라제크 라이머가 더 불안하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캐롤라이나의 두 골리 선수들이 올 시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군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예상 순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피츠버그가 디비전 4위. 조금 낯선 순위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낯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캐슬 선수, 메테 선수 같이 주축 자원이 이번 오프 시즌에 이탈이 있었어요. 이제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위에 놨고요. 그러니까 전력이 좀 약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테너버 선수 영입 자체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괜찮아요. 이 선수가 3라인에서 속도전이라든지 공격의 깊이 강화 같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자원이긴 한데 작년 시카고에서 활약했었던 도미니크 카운 선수 그리고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알렉스 갈체뉴크 선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카운 선수를 좀 이제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카고에서 좋은 시즌에도 불구하고 카운 선수는 시카고에 있을 때 뭐 딜런 스트롬 선수라든지 전반적인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라인 전체적인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그 성적을 남긴 부분과 함께 시카고가 굉장히 공세적인 팀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카운 선수의 호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피츠버그는 물론 공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얼른 이제 카운 선수의 라인메이트가 이전 딜런 스트롬 선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 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갈체뉴크 선수도 지금 말킨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물론 뭐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죠. 이제 그 전까지 보여줬던 부분. 뭐 사실 갈체뉴크 선수가 이때까지 이제 NHL에서 모습을 보시면은 한 50% 많이 올리면 진짜 많이 올리면 한 55, 60 정도 이제 기대치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캐슬을 100캐슬 정도의 이제 득점력이 나오냐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비진 역시 사실 최근에 굉장히 크리스 르탕 선수가 불안해졌어요. 이제 최근 몇 년간.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셧다운 수비수의 부재라는 문제점까지도 노출한 피츠버그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피츠버그 펭귄스가
예상 순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 어떤 배경의 시작은 필캐슬 선수의 이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하면서 들었고요. 카운 선수의 라인메이트 이것도 사실 뭐 변수라면 변수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뭐 잘 찾으면 좋은 겁니다. 네. 잘 갈 수 있겠죠. 피츠버그 펭귄스 그래도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없겠습니까? 그래도 왜 4위에 났느냐 하면 사실 크로즈비 말킨이라는 두 센터를 보유한 것에 대한 변수가 너무 커요. 올해도 이제 플레이오프 권에는 그래도 좀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크로즈비 말킨 선수 사실 요 두 선수 존재 때문입니다. 이제 두 선수가 좀 부진했다고나 하나 팀 득점 작년에 크로즈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포인트였고 말킨 선수도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은 기록을 어쨌든 했었어요. 그런데 말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난 방송 때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캐슬 선수와 불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두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팀 전력에 기여하는 측면이 막강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킨 선수는 또 불화의 원인이었던 캐슬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좀 여지를 마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크로스비와 말킨 이 두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디비전 4위는 가능하다. 최소한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피츠버그 펭귄스 글쎄요 예년의 어떤 기억을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새 시즌 궁금해집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예상 순위 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팀이죠?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5위에 있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스럽지 않나 싶어요. 사실 선수진이 큰 폭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츠 감독의 수비 전술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고 그 수행 능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발테리 필필러 선수가 이탈을 했는데 이 선수가 한 3라인 센터 수준에서 상대방의 이제 득점 라인을 좀 묶어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치업에서 이득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 오프시즌에도 공격에서의 부진을 해결할 만한 영입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로츠 체제가 지금 트로츠 감독이 재작년 워싱턴 캐피털스 우승할 때도 그렇고 작년 이제 아일랜더스가 좀 돌풍을 일으켰을 때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수비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슬슬 이제 조금씩 해답을 찾을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은 당장 올해도 아주 좋은 소비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서 공격을 조금 해석을 했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뉴욕 아일랜더스 예상 순위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골텐더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게 이제 전력이 변화된 부분은 세면 발라모프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팀 체제의 부흥을 이뤘던 로빈 레네르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전권리가 레네르였는데 이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면 발라모프 선수 그러니까 작년까지 콜로라도에서 뛰었던 근데 결과적으로 후반기에 약간 부진해서 그루바우 선수에게 포스트 시즌에는 주전 자리를 내줬던 발라모프 선수와 장기 계약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발라모프 선수가 나쁜 골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일랜더스가 전반적인 수비 시스템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일랜더스의 시스템 힘을 받는다면은 발라모프가 성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불안감에 몸을 던지냐 이거예요. 작년에 성공했잖아요, 레네르 선수랑. 그러면은 그냥 재계약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발라모프 선수를 선택을 해서 이 불안감에 몸을 던지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레네르 선수가 계약이 안 돼서 중간에 이제 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레네르 선수와도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계약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끌어낼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기사 같은 부분도 뜬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선택이 위험한 선택,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네. 근데 만약에 발라모프 선수가 시스템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해버렸다. 이러면 진짜 여기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순위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네르 선수의 대체자로서 발라모프는 확실한 카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참 여러 팀들이 골텐더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골텐더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사실
좀 2, 3, 4, 5가 또 바뀔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도 2, 3위의 순위가 바뀐다든지 뭐 4, 5의 순위 제가 카테고리를 좀 그러니까 그 무리를 그렇게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뉴욕 아일랜더스 예상 순위 5위였습니다. 하위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뉴욕 팀, 뉴욕 레인저스, 아일랜드스 밑으로 또 놔주셨네요. 파나린이 있는데 예. 6위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명 영입한다고 다 풀리면 뭐 사실 NHL 그 GM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파나린을 비롯해서 사실 전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트라우바 선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에서 상당히 좋은 수비주인 에던 폭스 선수 이런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팀 전력 자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좀 뭐랄까 공격과 수비의 앞으로의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앞으로의 좀 축으로 삼을 만한 선수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뭐 작년까지는 진짜 뉴욕 레인저스에 싫어 거기는 좀 앞으로 한참 남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사실 올해 레인저스 같은 느낌은 조금만 있으면은 레인저스 많이 세지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의식이 바뀔 만한 영입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카 지바네자드 선수는 상당히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레인저스 1라인 센터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바네자드 이후 센터가 안정적인 자원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윙은 의외로 괜찮은 자원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수진이 많이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부분은 경험 부족 같은 부분 올해는 사실 카코 선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1라인에 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험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리아스 안데르손이라든지 필리프 히틀 이런 선수들도 어쨌든 올해는 레귤러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의 부족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래도 룬드크비스 선수가 계속 부진한데 그 대체 자원으로 이제 게오르기에프 같은 선수가 잘 부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백업에는 전에 스카이스였던 시에스토르킨 선수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스토르킨 선수가 서드로 활약을 합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세컨이 아니고 서드예요? 지난 시즌 KHL 최고의 골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렇군요. 그럼 뭐 룬드크비스트를 보낸다고 하면은 게오르기에프 시에스토르킨으로 가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룬드크비스트가 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룬드크비스트가 좀 많이 부진했지만 게오르기에프 같은 선수가 대체 자원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점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좀 골텐딩도 약간은 한시름을 덜지 않았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수진이 젊기 때문에 경험에서의 문제점이 좀 크게 작용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레인저스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포진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전력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필요하죠. 그래도 팬들은 당장의 성적을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때문에.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는 좀 뭐가 작용을 하면 좋을까요? 파나린 선수가 홀로서기를 했는데 얼마나 잘 하느냐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나린 선수가 이전에 속했던 팀이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면 시카고 블랙호크스 그 전에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카고 블랙호크스 그리고 콜럼버스 블루제이츠란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팀 전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팀들에만 소속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파나린이. 콜럼버스도 공격진의 깊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었던 팀이에요. 그 전에서도 물론 파나린이라는 이제 슈퍼에이스가 딱 들어오면서 더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에킨슨이라든지 그 전에도 뭐 괜찮은 공격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파나린한테 이번에 굉장히 집중 견제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린이 이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팀을 진짜 끌고 가고 이러면은 또 생각보다 더 좋은 이제 성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레인저스가 세대 교체 과도기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파나린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자원이 앞선 두 팀, 앞선 세 팀과 비교하면 너무 적어요. 사실 지바네자드, 부치네비치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린 선수가 진짜 슈퍼 에이스로서 끌고
가느냐 여부 이런 부분도 약간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파나리님에도 불구하고 큰 변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파나린이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몸담았던 팀들에 비하면 현재 뉴욕 레인저스의 어떤 스쿼드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다. 동료들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조건 하에서 파나린 선수가 새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도 또 한번 레인저스에게는 기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팀 남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하위권인데 7위 어느 팀인가요?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뉴저지 데블스. 그렇다면 8위가 어느 팀인지 대충 감 잡으실 거고 일단 뉴저지 데블스 들어보겠습니다. 수벤의 영입으로 인해서 탑2 수비의 보강 그리고 작년 부진했었지만 올해 영입했던 이제 웨인 시몬스 같은 선수는 부진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워드 이제 파워포워드이기 때문에 또 이제 파워플레이 말 꼬이네요. 그래서 스크린 같은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주기 때문에 파워플레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니기타 구세프 선수도 보강을 했죠. 그래서 영입 자체가 나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이잭 선수를 제외하면은 데블스도 센터진에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수비진에서 셧다운 역할을 수행할 만한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벤 선수가 작년 즈음 시작해가지고 이게 정말 좀 많이 기량이 떨어졌다라는 예전에 느낌을 수벤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물론 포인트 생산 부분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약점을 많이 노출하는 부분이 작년 내슈빌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팀도 슛다운 역할을 이제 적합하게 수행할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수벤 선수의 그러한 그 물음표, 좀 하향세 이런 게 저는 최근에 자꾸 팀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도 해봐요. 예, 네. 수벤 그렇습니다. 뉴저지 데블스 지금 하위권으로 두셨는데 여기도 희망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수벤입니다. 그래도 수벤인 게 뭐냐면은 수벤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순위 상승 여지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이제 신호는 앞서 말씀드려서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변수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벤이라는 이제 수벤이 영입. 부활해야 된다. 예전 그렇죠. 모습을 찾아야 된다. 수벤이 진짜 뭐 부활을 한다면은 진짜 탑 2로서 완전히 공고한 모습 그리고 예전만큼 수비력을 뉴저지에서 되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또 경쟁력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수비진에서 경쟁력이 확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진짜 지금 뉴저지 데블스 팀 최고 수비수는 수벤이거든요. 근데 수벤이 이제 또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벤이 잘하면 또 팀이 확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수벤 선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래도 수벤으로 그렇죠. 뉴저지 데블스의 올 시즌 프리뷰는 또 마무리가 되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하고 있는데 마지막 팀입니다. 예상 순위 8위 최하위 발표해 주시죠. 콜럼버스 블루제킷입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최대 이변의 주인공 다들 기억하실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인을 선택했는데 실패했을 때의 뭐 리스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격을 이끌었던 두세인, 파나린 다 잃었죠. 그리고 주전골린 보브롭스키 선수까지 이탈하면서 전력의 폭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구스타프 니키스 선수를 어쨌든 자유계획에서 이번에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파나린의 대체 자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두 선수는 독일 선상에서 볼 수 없는 선수입니다. 물론 뭐 니키스 선수가 정말 이제 그 득점력에 불이 붙으면은 참 이제 골도 많이 생산해내고 분명히 득점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나린이 대체 자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큰 폭으로 약해졌다. 그리고 두셰인까지 떠났다라는 부분은 1, 2라인에서 공백이 아주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물론 젊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최근에 펼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베르크스트란드, 텍시에, 앤더슨, 수비의 존스, 워렌스키, 그다음 머리, 누티바라까지 공수 양면에서 어느 정도의 분명히 젊은 선수들의 기여는 있지만 보브롭스키 선수가 빠져버렸네요 이번에. 그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는 뭐 코르피살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이제 대체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물음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순위가 좀 많이 하강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마지막에 올인했죠. 선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 그것이 곧 템파베이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는데 템파 잡았을 때 그 불을 딱 받았을 때 확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이 좀 허무하긴 했어요. 아니요, 근데 사실 보스턴이랑 좀 잘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졌잖아요. 그러니까 템파베이 네, 이길 때까지만 해도 이거 한번 올인 근데? 작전이 성공하는 것인가. 보스턴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스턴이 결승 갔거든요. 네. 세인트루이스 잡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래봤자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죠. 결과적으로 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사실은 똑같고요. 최하위입니다. 그래도 한번 올라갈 구멍을 찾아보죠. 누가 잘해야 하냐라는 물음은 네. 알렉산드르 벤베리 선수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주축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했는데 벤베리에게 걸리는 부담이 상당히 커졌어요. 근데 벤베리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잦은 스크래치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발을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토토레라 감독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뭐 최악이다 막 이러면서 뭐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베리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에 합류했을 때는 스웨덴 대표팀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의 여지. 그리고 그전 사실 작년 시즌 이전에 벤베리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팀 2라인 센터로는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의 깊이를 위해서 지금 뭐 어쨌든 두보아 선수가 1라인 센터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벤베리 선수가 2라인에서 센터를 또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6, 7, 8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순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노려봐야겠죠. 벤베리 선수의 활약 여부 최하위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콜럼버스로서는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총 8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권 팀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전 네 팀 봅니다. 올해 동부는. 동부는 그러면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워싱턴, 필라델피아, 캐롤라이나, 피츠버그까지. 피츠버그 아니면 아일랜더스. 왜냐하면 이 두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위, 5위는 좀 비슷한 그룹으로 제가 묶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플레이오프 가능하다. 예. 5등까지 간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 4등, 5등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두 팀 중에 한 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HL 2019-2020 프리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디비전 2개가 남아있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는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준비를 해주실 것 같고요.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부 2번 연속 하게 되는데 근데 뭐 그냥 느낌으로 챔피언의 디비전 마지막으로 네. 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비하인드넷 21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14회 아시아리가 이사키 2019-2020 시즌 지난 한 주 돌아보고 다가올 한 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9월 14일과 15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2연전만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경기는 없었고요. 일본의 2연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1차전 크레인즈가 2피리어드 초반에 야나도리 시니아의 선제골, 3피리어드 중반에 이리쿠라 타이가의 추가골로 2대0으로 앞서 나갔었고요. 3피리어드 후반에 가서 이글스가 다카시 세이지의 골로 추격을 했지만 추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33대 21 슈팅수는 이글스가 12개 앞섰고요. 크레인즈의 야니스 아우딘시가 32세이브 1실점 승리, 이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가 19세이브 2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오지 이글스의 올 시즌 홈 개막전이었는데 원정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정규승을 거두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다음날 2차전은 3대2 역시 한 골 차였는데 이 피리어드에 역시 이리쿠라 타이가 선수의 선제골로 크레인즈가 앞서갔고 오지 이글스가 나카지마 쇼고의 동점골 그리고 나카야시키 유시의 파워플레이 골로 역전을 합니다.
그런데 3피리어드에 크레인즈가 또다시 뒤집기를 연출하는데 우에노 히로키의 동점골 나왔고요.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오치코스케 선수의 제역전 골 3대2로 크레인즈가 또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이날은 슈팅수 41대 41 같았고요. 외국인 골리 대결 그대로 펼쳐졌는데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씨가 39세이브 2실점 승리, 이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가 38세이브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즈의 오츠코스케 선수가 선제골 때 도움, 3피리어드 제역전 결승골, 그리고 우에노 히로키도 3피리어드 동점골, 3피리어드 제역전 결승골 때 도움, 두 선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팀의 제역전승을 이끌었네요. 도마코마의 2연전, 결과적으로 원정팀 크레인즈가 수입, 그것도 정규승 2번, 승점 6점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고요. 오지글스가 개막 2연전 홈 시리즈에서 승점을 한 점도 따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봅니다. 아프네요. 그런 예상을 드렸던 건 사실 프리시즌에서의 결과도 이제 그렇죠. 기반이 됐었던 겁니다. 네. 네. 이 놀라운 결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힘찬 PD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페널티도 많았고요. 이 피리어드 때 막 서로 못 나가서 안달이더라고요. 페널티도 많았고 오지가 파워플레이 찬스가 6번이나 있었는데 그 한 번을 성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크레인즈의 골 같은 경우에는 예, 오지가 많이 도와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어이없는 턴오버를 낸다거나 예, 그런 모습들이 오지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이런 모습이 왜 나오지 싶을 정도로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나왔었고 크레인즈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예. 2차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좀 수비 턴오버에서 쉽게 퍽 소유권을 쉽게 내주고 거기에서 예, 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고요. 네. 오지가 뭐 두 골을 다시 연달아 터뜨리면서 역전을 일궈냈는데 전형적인 이제 오지가 할 수 있는 패싱 플레이들이 살아나고 또 파워플레이에서도 비슷한 장면으로 틱택톡으로 예, 두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글쎄요, 좀 역습이나 스피드에서 밀릴 팀이 아닌데 오지가 크레인즈한테 스피드에 밀리고 또 덤펜 체이스나 이런 할라가 지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크레인즈에게서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크레인즈가 라트비아 출신 코칭 스텝 체제 하에서 뭔가 수비도 탄탄해지고 공격도 뭔가 매끄러워지고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번 시리즈 아이스박스전이었죠. 그때와 비교해 보면 크레인즈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때 경기를 중계를 안 해줘가지고 보지 못했죠. 예, 사실. 보지 못했는데 예. 조재영 해설이 지난 주간 리뷰 녹화 때 크레인즈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지이글스 파워플레이 강하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오지이글스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프리블레이즈전에서 슈팅 수는 5대5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슈팅은 허용하고 있다.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현석 기자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인즈에서 오지이글스로 넘어간 주축 선수들이 크레인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좀 그거에 대해서 오지이글스가 파이법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타카이 켄타 1라인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크레인즈 선수들이 맥킨타이어를 공략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월했던 모습이었고, 뭔가 전반적으로 팀적으로 원팀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탄탄함, 안정감이 또 크레인즈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뭐 지난주 경기를 볼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5점, 4점 가져간 거였잖아요. 예. 위닝 시리즈엔 실패했더라도 크레인즈가 3연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레인즈가 좀 경기를 치르면서 좀 더 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이현숙 기자님은 이 두 팀의 2연전을 좀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다고요. 예. 그 바쁘셨잖아요. KHL 3일 연속 중계 관계로. 아니, 네. 이게 3연중만 아니었어도 뭔가 체크를 했을 텐데. 네. 제가 그 그렇습니다. 이게 중계 일단- 준비하면서 계속 약 올렸죠. 크레인즈가 이겼는데요? 오늘도 이겼는데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오지가 그 전력으로 왜 이렇게 나사 빠진 그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만큼 또 크레인지 압박이나 뭐 스피드가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경기를 이제 또 면밀히 봤었다면은 뭐랄까 좀 달라진 점 같은 부분 그리고 왜 물렸는지 오지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좀 지인 분들 이제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지가 그 크레인즈가 확실히 오지에 대한 대비책을 굉장히 뭐 중립 지역 이런 부분에서부터 잘 챙겨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을 대비하면 확실히 그 예전에 이제 그 아시아리그 프리뷰 쓸 때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변수로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라트비아 감독과 이제 코치라는 굉장히 생소한 체제를 골랐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이점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특히 오지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뭐 프리시즌 졌다 이겁니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프리시즌의 패배를 발판 삼아서 대응책을 확실하게 들고 왔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라트비아의 감독 코칭 체제가 그들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뭐 크레인즈 작년보다 전력도 많이 약해지고 선수진도 약해지고 뭐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딱 이러면 그냥 딱 물리기 딱 좋은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번 결과로 증명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뭐 틀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왜 이제 틀렸냐라고 하면은 사실 프리시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맥킨타이어가 나오지 않은 경기는 뭐 졌더라도 나온 경기는 또 이기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그 다음에 첫 이제 니코전이었죠. 네. 별로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결과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오지는 이득 볼 건 다 봤단 말입니다. 이제 블레이자인데 그래도 이제 못해도 그런 결과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역시나 그 저는 아시아리그 프리뷰 때 시즌 프리뷰 때 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크레인즈는 야니스 아우진시라는 외국인 골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벅스보다 프리블레이즈보다는 좀 위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우진시 골리의 활약도 대단했다면서요. 예. 가장 눈에 띈 두 경기 통틀어서 가장 눈에 띈 선수라 하면 당연 콜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맥킨타이어도 못한 건 아니었는데 할 만큼 했죠 뭐. 2차전에서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허를 찔리는 그냥 단순히 꼴리 실수라고 보기에는 허를 찔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아쉬웠었고 그만큼 또 크레인즈 선수들이 잘 알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외국인 꼴리를 갖추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팀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좋은 경기들을 펼쳐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라트비아 색깔이라는 이 아시아리그 팀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그러한 크레인즈의 색깔이 물리기 좋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상대 팀들이 크레인즈와의 올 시즌 첫 대결, 뭐 첫 시리즈에서는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뷔를 하겠죠. 데뷔를 해도 직접 부딪혀보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데뷔는 항상 다 하고 정말 나오죠. 모든 신기하게도 아시아리그 7개 팀이 지금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 하나 뭐 겹치는 거 없이 다 제각각의 색깔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그거를 적응해 나가는 것도 팀의 능력일 것 같고요. 그나마 블레이즈랑 대명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북미 스타일이라는 공통점이 생북미 스타일을 쓰기 때문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내 팀이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구나. 그렇죠. 네.
이거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일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이번에 크레인즈 팀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다 이번 주 주말에 안양할라가 일본 원정 가서 이 두 팀을 또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근데 기대되고 전반적으로 라트비아키가 최근에 이제 스케이팅을 많이 강조를 하고 뭐 전반적으로 역습의 깔끔함이라든지 역습의 속도를 상당히 강조시하는 모습이 이제 뭐 국가대표팀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예전에 그 KJ 중계에서 디나모 리가 경기를 중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도 디나모 리가에서도 그런 이제 비슷한 컬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그 크레인즈가 그런 느낌의 하키를 구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레인즈가 가진 선수진이 그 작전을 구사하기에는 괜찮은 선수들이 예. 많아요. 뭐 이번 경기에도 간접적으로 네. 직간접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그런 색깔이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는 크레인즈에 다 있죠. 예. 예. 의외로 그러니까 남은 선수들이 뭐 많이 이제 없긴 합니다만은 그 작전 수행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100% 나왔을 때는 물론 뭐 오지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바탕으로 저는 크레인즈가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 정도로? 너무 인상 깊었고요. 두 대권까지. 경기가. 네, 그래요? 오지가 떡락하는. 저는 일단 사할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할린 이번 주에 사할린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두 팀보다는 그래도 또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니코와 푸브를 상대하기 때문에 사할린 경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할린이 생 러시아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라트비아는 물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사할리는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쓰는 전략 이런 부분이 이거 뭐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지글스가 홈 개막 2연전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지글스가 정규리그 우승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생각을 떨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 오지글스가 멤버는 좋으나 뭔가 좀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수준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에 그 감독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지글스 감독이요? 예. 사쿠라이 감독이 있을 때도 선수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냐? 그 선수진의 진짜 이 역량을 100% 발휘를 하냐라는 능력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좀 의문부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가와라 씨도 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쿠라이 감독의 감독 시절의 코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KHL 이야기 또 하는데 보르볼프 감독이랑 쿠다쇼프 감독이랑 크게 달랐습니까? 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체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더 좋은 선수가 들어온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맥킨타이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카기, 너카지마, 뭐 일본 국가대표급 선수가 들어왔지만 뭐 이전 감독도 그 선수들의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때 수석 코치 하시던 분이 그대로 이제 감독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사한 느낌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 또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선수진이 좋으니까 반등의 여지 자체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는 팀이죠. 예, 결정적으로 오지 이번 시리즈에서는 쿠지슈에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쿠지 선수도 쿠지가 복귀를 하면은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죠. 예, 쿠지 선수도 최근에 좀 뭐랄까 결장이 좀 잦은 느낌이 요 몇 시즌 들긴 드는데 그래도 베테랑이나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그쵸. 다를 수밖에 없기 팀의 때문에 구심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예. 없냐 차이가 또 클 수가 있죠. 오지글스의 다음 시리즈가 안양한라전인데 쿠지슈에이가 돌아올지를 또 봐야 되겠네요. 아샤리가 이사키 이번 주에 경기 안내해드리고 전방해 보겠습니다. 9월 21일, 22일, 23일 토일 월요일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 대 사할린의 3연전이 있습니다. 아이스벅스의 올 시즌 홈 개막 시리즈고요. 아이스벅스가 쿠시로 3연전에서는 승점 5점 위닝 시리즈를 했었고 사할린은 이제 올 시즌 첫 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할린이 일본 원정 6연전이군요.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를 만나게 되는 6연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상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네. 6연전에서 5승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정도로. 네. 올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보다 더 세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면 제 생각에 벅스한테 한 번 정도 질 것 같아요. 근데 벅스가 사실 올해 유크리트와의 경기를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이 팀이 전반적인 역습을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역습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능력 같은 부분이 유크리트전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서 한 번 정도 이제 살리는 궁지에 몰아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진짜 올해 살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들만 뭐 경기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전력 자체는 참 많이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네. 한라도 전력이 좋지만은 이제 뭐 살린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6연전 어떻게 보면은 일본 두 팀 중에서도 그냥 딱 그 전력 선수진의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글스와 크레인지가 조금 더 위라고 봤을 때는 벅스랑 이제 블레이즈를 상대로는 뭐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스박스전 3연전에 최소 2승은 사할린에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뭐 물론 승점 15점을 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5승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우승 후보로 그렇죠. 3명보다 그런 생각이 잡을 드네요. 경기는 다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프리블레이즈가 살린을 한번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 잡는 스윕할 수도 있죠.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 저희 프리블레이즈가 살린을 덜컥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윤철 PD님. 그러니까 니코 매직이란 게 항상 매 시즌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그래도 사할린이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제 니코 매직이 통했을 때 3번 중에 한 번은 통하겠죠. 그 생각이고요. 예. 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할린이 6승을 찍어도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이제 항상 니코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니코도 어느 정도 지난 시즌보다는 팀적으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그리고 팀이 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할린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푸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리빌딩하는 시즌을 계속 이번 시즌도 보낼 것 같기 때문에 푸블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하치노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고리야마에서 열리더라고요.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사할린한테는 큰 부담이 덜어지게 된 건데요. 진짜 하치노에랑 고리야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니코에서 이동할 때도 뭐 그렇게 이동 거리가 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할린이 좀 덜 부담스럽게 6연전 마무리를 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박스와 사할린의 3일 연속 경기 3연전이고요. 저는 그 양팀 골리 운영 어떻게 갈지가 궁금해요. 사할린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골리 어떻게 세 나올지. 경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셋 다 좋아서 아이스박스는 후쿠지가 다 뛰진 않을 것 같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 한번 뛰겠죠. 코로바예프랑 포킨 선수를 두면 그냥 쓰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블레이즈전 같은 경우에는 또 서드를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드 스텔마우죠 올해. 그렇죠. 참 너무 다 좋아요. 참 지난 시즌 주전이나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다 좋아요. 자,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22일, 24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 안양 한라의 3연전도 있습니다. 이글스가 크레인즈와의 홈 2연전 다 내주고 한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번의 경기를 갔는데 한라는 안양 개막전에서 대명에게 6대3 승리를 거둔 바가 있죠. 안양 한라가 이글스 크레인즈를 만나는 일본 원정 6연전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글스와 한라의 3연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두 팀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 팀의 자존심 같은 느낌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실제로 전력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오지가 최근의 결과 자체는 이제 그 좀 안 좋은 기억이 지난주에 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라전은 또 이제 또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 홈에서 또 게다가 연패가 늘어지는 걸 더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라가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는 조금 더 안정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오지보다는 오지도 물론 강팀이지만 그래도 한라가 지금 뭐 김기성, 김성욱도 돌아오고 하면은 분명히 여지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5대5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가 좀 흐름 자체가 승점도 나눠 가질 공산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은 참 저는 아직도 그 대명전 2피리어드가 참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오지를 상대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3-7점보다 더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한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그 경기력에서 수정할 부분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오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크레인즈전에서 왜 이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을 좀 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결과적으로는 승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네. 그렇다면 두 팀의 경기는 박빙이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운이 따라주는 팀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운이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한라가 위닝은 하지 않을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한라 대명전 느낌과 크레인즈 오지 이번 시리즈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뭐 보드에서의 몸싸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패턴 플레이라던가 집어넣고 싸워서 따내서 예,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한라나 크레인즈나 많이 비슷했고 뭐 디펜스가 강력했던 부분, 골리가 탄탄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라나 크레인즈가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상성상 오히려 더 한라가 더 앞서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시즌간 보면은 또 한라가 원정 도마코마에서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오직을스 네. 상대로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죠. 네. 그죠? 예. 한 번은 물리지만 예, 2번 이상 안 물리는 뭐 그런 계속 좋은 성적들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험한 부분은 크레인즈 쿠시로 가서 이번에 OB로 한번 쿠시로 한 번이던데 예, 그쪽 크레인즈 홈 가서 좀 힘든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오지전은 좀 더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요. 괜찮지 않을까 싶고 크레인 같은 예. 경우는 크레인즈 한라가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가 시즌 2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조재영 해설위원의 그 뭐죠? 주간 MVP? 네, 아, 이번 새로운 게 하나 등장했던데요. 네, 주간 MVP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또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약간 CG가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네. 지난번 거 보니까 아, 화살표 등장하고 막 아, 네, 네, 좀 신경 좀 쓰셨던데요. 네, 네. 네, 추석 때 많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자꾸 그렇게 보여주면 더 기대하게 만드는데. 네, 경기가 많이 있으면은 바빠서 그런 거 못 할 텐데 네. 네, 한 달에 경기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거저거 다 하게 되네요. 네. 온더스포츠 3.0 멤버 모집 계속 되나요? 예, 계속되고 네. 있고요. 이번 주부터 지원하신 분들 한해서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찾아뵙고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예, 멤버로서 합류할지 안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imchan@온더스포츠.co.kr 이메일 주소고요. 아이스하키 좋아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14회였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NHL 프리뷰 아시아리그 한 주 리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기자, 박힘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